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가장 주력하는 현안 중 하나가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오늘 토요특별판에서는 검찰개혁의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한겨레 신문 박용현 논설위원,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박용현 위원님께서는 경향TV에 처음 출연하셨는데 네. 제가 최근에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검찰의 세계, 세계의 검찰 이런 책을 내셨거든요. 네. 한겨레 TV에서 왜 소개를 안 해주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곧 뭐 소개해 주시겠죠. 아니 가장 궁금했던 건 전 책을 다 읽어봤는데 이런 책을 지금 내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집필에 나서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뭐 오래 전부터 사실은 염두에 두고 준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멀게는 뭐 우리가 이른바 조국 사태 때부터 검찰이 무리한 수사, 지금 돌아보면 거의 검찰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대통령이 되는 과정까지 보면서 이 모든 비정상적인 사태의 핵심은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 한번 깊이 좀 알아보고 그걸 독자들하고 좀 나눠봐야겠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했고요. 특히 갈수록 많은 시민들이 검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렇습니다. 좀 더 그런 검찰에 관한 상식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정확히 또 알기 쉽게 좀 나누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사실은 검찰이라는 데 관심이 없던 친구들이 검찰 개혁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야 이게 일상 담론화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대학에서 필수 교양 과목이 된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이. 시작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예전에 뭐 공수처 얘기도 나오고 할 때, 지금 공수처 있지만 2000년 초반에 이렇게 검찰 개혁이나 구조 얘기할 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또 지금도 일부 반대하는 국민의힘 이쪽에서는 아니 국민들은 뭔 상관 있냐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피해자들하고 뭐 관계가 있냐 검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지금 특검 진행하는 거 보면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아니, 그럼요. 그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구조가 진짜 문제됐다. 적절한 시점에 또 책이 또 나와서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세계의 검찰을 또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법조 출입 기자로 예전에 10여 년 전에 일을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우리 박용현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법원 검찰 출입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이 좀 어떤 거죠? 제가 검찰 출입했던 건 아주 오래전, 뭐 한 20년도 더 된 시점인데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이 같은 점도 분명히 있고 뭐 약간 달라진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점은 그때도 검찰은 정치적이었고 이른바 이제 권력의 신여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역시 살아있는 권력에는 힘을 못 쓰고 또 살아있는 권력의 뜻에 따라 검찰권을 쓰는 그런 행태들은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는 검찰이 그래도 겉으로나마 네. 최소한 어떤 중립성 이런 것들을 국민들 눈에 보였으면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가짐이랄까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야당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벌일 때 여당에 대한 수사도 하나 정도 그렇습니다. 끼워 넣어서 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이른바 뭐 좀 속된 말로 발가벗고 뛰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했고, 그걸 나름 자기들의 어떤 자부심, 자존감 뭐 이런 걸로 여겼던 것 같은데, 요즘 검찰은 그것마저 없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예전의 검찰보다 좀 더 극단적 네. 예,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지 않나. 아니 그런 저도 사실은 중앙지검에 이명박 정부 때 출입했을 때 보면은 중앙지검에 특수부가 3개 있었습니다. 특수 1부, 2부 있고 3부 있거든요. 1, 2부에서 열심히 야당 수사하죠.
상부 모퉁이에서는 여당합니다. 여당 수사 하나 해가지고 불구속 기소라도 하는데 합니다. 예.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정부는 특수부가 전체가 동원이 돼가지고 한쪽만 수사합니다. 원래는 균형을 맞추는 척 예전에 누구였죠? 하여튼 이름도 까먹었는데 유명한 그 격언들도 있어요. 검찰에서 나온 거 여당도 하며 야당도 하고 찌르를 때 비틀지 말아야 뭐 등등 얘기가 있는데 네. 균형을 맞추는 척이라도 했었고 그 균형을 맞췄긴 좀 맞췄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게 국민들에 드러나다 보니까 그럴 필요도 없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군 검사를 좀 오래 했었어요. 뭐 그래 다르기 때문에 저는 또 보는 시각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반 검찰하고는 다르게 뭐 최강욱 그 지금 변호사 저 같이 이제 일을 했었는데 우리가 잘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일을 하지만 다른 조직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그때 제가 제일 단점인 게 뭐냐면 군 검사는 뭐 조직이 크지 않기 때문에 특수 검사 좀 육군 본부에 있었거든요. 특수통이라고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그때 저도 참 막연하게 한 20년 전이긴 하지만 돌이켜 보면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못 찾을 뿐이지 제가 계속 거짓말하는구나. 응? 아 그 자리에 네, 앉아보면 예, 앉아보면 그래요. 앉아보면, 내가 못 네. 찾을 뿐이야. 수사부터 기소까지 내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수사를 시작했는데 접는 거는 자존심이 허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맥락들을 아직 그 검사들은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요. 다만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또 거기서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나와서 보면 알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점점점 변하고 있는데 검찰 내에서는 점점점 반대로 가는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아마도 이제 세태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그 칼자루 위에 서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검찰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의 변화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는? 예, 어쨌든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지금까지 말씀 나눴듯이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국민들 사이에 끓고 있는데 그 검찰 내에서는 여전히 어떤 성찰이나 자기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의 가장 큰 전제는 검찰이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그 성찰과 자기 반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란 사람도 뭐 보안 수사권이 뭐 검찰의 뭐 의무다. 그렇습니다. 권한이 네. 아니라 의무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계속 그 또 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뭐 검찰이 뭐 개명당할 위기다. 이거 뭐 개명 정도로 취급한다든지 이런 아주 그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가 이제 바뀌고 있고 어느 정도 큰 그림은 사실 그려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매우 간단한 걸로 좀 기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그림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제가 해봐서 알아요. 내가 입건했는데 이거를 기소를 못 한다고? 받아들일 이런 수가 바보가 없죠. 더 있나? 이런 사람의 욕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견제가 되지 않지요. 다른 증거들이 생겨요. 내가 수사했는데 반대 증거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기소할 때까지 감춰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공익의 대변자라고 검사 얘기를 하는데 아니지요. 내 사건 하는 대변자고 내 사건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부터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꾸 뭐 개혁을 하는데 뭐 어떤 12조의 얘기들 또 방해하려는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만 분리한다면 그거를 해놓고 나서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은 진행하기 나름이고 또 사람이 또 하는 거든 개혁은 사람들을 잘 바꾸면 저는 잘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크게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 기본적으로 검사라는 신분이 결국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처벌할 인물을 고르는 듯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런 선택권의 문제를 제약하기 위해서 좀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 수사 기소 분리가 가장 뭐 기본적인 요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자기가 수사를 해서 수사 내용이 미진하더라도
기소할 수도 있고 그럼요. 네. 또 수사 내용 수사를 통해서 상당한 어떤 혐의가 증거가 나왔는데도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뺄 수도 불기소할 있고 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결합돼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잡아들이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일단 수사 시작해서 증거가 충분히 안 나와도 그냥 기소해버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수사 기소를 분리해서 네. 그 사이에 한번 벽을 두고 한 번씩 거르고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기소 독점 기소 편이라고 하잖아요. 그 두 가지 제도거든요. 내가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고 기소하고 말고는 불기소하고는 내 마음대로 편의로 결정할 수 있고 그 두 가지 제도 때문에 그 두 가지 원칙 때문에 검사한테 막강한 힘이 부여가 된 거고요. 또 나쁜 거는 정치권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권력자나 실권자가 야 쟤들 이용해가지고 누구를 잡기에 사람 잡기에는 최고입니다. 고발 대상도 알려줍니다. 예, 그렇죠. 사람을 네. 그냥 구교형이라면 알았어요. 구교형 어떤 사건으로 갈지 그거를 그림을 그리는 거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정상적인 우리가 뭐 형사 교과서나 이러면 사람보다는 뭐 이렇게 입건하는 방법이 소문을 듣거나 뭘 보거나 그렇죠. 제보를 받거나 이래서 하다가 이 사건 중에 구교형이라는 사람 드러났구나. 그래서 입건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교형을 잡아라. 그럼 구교형 거 소문을 취합하는 불러줍니다. 거예요. 예. 일단 그래서 답안지를. 필요하다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교형 거 막 뻔뻔질 할 수도 있고 없으면 봐준다고 하면서 이걸 빼주면서 별건 수사도 할 수도 있고 그게 이때까지 했던 방법들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봐주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그게 다 있음으로써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얘기를 예를 들어주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던데 옛날에는 법원도 한 군데였어요. 원님이 할 때는. 아 그렇죠. 내가 네. 입건시킨 다음에 기소한 다음에 내가 재판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고문도 막 해버려. 그러니까, 고문도 네. 막 해버려. 막 네. 줄이 틀어버리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근대 사법 같은 게 오면서 법원이 빠진 거예요. 법원 빠진 건데 사실 많은 제도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수사하고 기소 미국의 검사면 못 자라고 돼요. 미국의 경찰이 더 무서워 보여. 근데 우리나라는 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영화에 뭐 내가 대한민국 검사인데 뭐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난 척 하면서 나옵니다. 네. 일단. 네. 그만큼 검사한테 많은 힘이 집중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우리가 믿는 거 아니잖아요. 제도는 견제될 수 있고 제도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때문에 검찰 개혁방은 저는 맞다고 보고 사람을 타겟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한 결과물이 바로 근자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내 털었던 사람이 그렇죠.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네. 어떤 수사를 어떻게 했죠?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수사들이 진행이 됐죠. 뭐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한 것도 뭐 다시 살려서. 성남 FC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경찰에서 무혐의했던 것을 검찰이 이른바 보완 수사를 한다면서 그것을 다시 사사치 뒤지고 거기에 이상한 법리를 또 추가해서 기소하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보안 수사권 논쟁과 관련해서도 가장 적절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것이라든지 또 뭐 그 측근들 가리지 그렇죠. 않고 네. 모두 했고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그 대북 송금 관련 사건 거기에서 그 피의자에게 연어 덮밥을 시켜주고 술도 제공하면서 회유 협박을 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본격적인 감찰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는 그야말로 하나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무조건 이것은 기소하고 유죄를 받아내야 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수사였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반대해야 되거든요. 내가 수사해보니 유죄 증거가 너무 많아. 그러면 기소해서 유죄를 받게 해야지. 이렇게 진행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이 사람은 유죄야라고 정해놓고 나쁜 놈이니까 우리가 파헤쳐줄게.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문어발식으로 수집을 하고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 조작까지 하는 이른바 예전에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예우성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국 혐의가 안 나오니까 국정원에서 증거를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증거를 조작해서 만들고 검사도 제출하고 검사도 그걸 그대로 증거로 활용하고 그러니까, 이시원이 아닌가요 그때?
검사. 아니,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 수사 열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위중교사, 법인카드까지. 매우 재밌죠. 그 모든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냥 이재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다 그런 거예요. 대북 송금 사건도 사실은 다른 유형의 사건이었거든요. 쌍방울로 지금 아니면 이화영 등등의 그런 사건들을 대북 송금으로 바꾼 겁니다. 갑자기 프레임이 바뀌어. 이재명 네. 잡으려고. 이게 이제 법리라는 것들을 작동하는 거죠. 사실은 성남FC 사건 얘기를 했지만 아주 가짜는 사건이에요. 그게 막 법원에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그래 따지면 모든 지자체장 다 지금 잡아놔야 돼요. 홍준표 벌써 들어갔어요. 같은 자 때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리라는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고 법리는 법리인 거예요. 법관은 또 법관이고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법연수원에 지금 사법연수원은 별로 없지만 수사 절차론이라는 게 건수법이 있고 또 기소 공판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다 다른 건데 왠지 검사가 그걸 다 잘하는 것처럼 약간은 허풍 아니면 허세를 부리는 거죠. 아니거든요. 수사는 수사예요. 그럼요. 법을 잘한다고 수사를 잘합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가 만들어 네. 놓은 거 딱 하나예요. 법을 잘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걸로 만들어 놓은 건데 망상적으로 지들이 작동시키는 거예요. 법이라는 걸 잣대를 지금 갖고 와서 성남FC 야 요것도 범죄인데 수사하자 이래 된 거잖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게다가 증거 제출도 제 마음대로인데 이 책에도 잘 나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검찰이 핵심 증거라고 녹취록을 내놨는데 그 녹취록을 전체 틀면 되잖아요. 왜 일부 발췌 편집을 하는 겁니까, 예. 위원님? 그것도 아주 지금 검찰의 행태 중에서 큰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정말 그야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만약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어떤 뭐 너무 열정에 차서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라든지 어떤 사건을 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몰고 간다. 이럴 때 사실은 검사가 그것을 저지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애초에 검사에게 부여된 맞습니다. 역할인데 오히려 검찰이 정말 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가기 위해서 자기가 수집된 증거 중에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 같은 대목은 아예 빼버리고 예. 불리할 것 같은 것만 조합해서 제출하고 이런 거는 흔히 말하는 이제 검찰의 객관 의무에 완전히 위배되는 그러니까요. 행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소개했지만 프랑스나 독일 뭐 이런 나라들에서는 검사에게 객관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해서 법으로 네. 법으로 부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 또 뭐 수사를 직접 하는 예심 판사라든지 프랑스에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의 혐의를 수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수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아예 법에 몫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자료를 보면서 참 놀라웠던 건데 검사가 마지막 최후 논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재판이 끝날 마지막에 뭐 구형하고 구형, 잘 되면 구형하기 전에 이제 농구하죠. 쭉 논고를 하는데 그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이 죄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쭉 제시하고 피고인한테 유리한 자료도 그때 같이 제시를 해야 그래요? 한답니다.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진짜 있답니다. 공정하다. 네. 그래서 제3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이 사건을 나는 이렇게 본다.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이 사람 유죄고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약간 의심이 무죄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최후 논고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우리는 검사 개인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예컨대 이제 네. 이런 사건 있잖아요. 뭐 이 사건이 맞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살해했던 모친이에요. 이게 눈대 뭐 이제 계속 장애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암이 이제 말기 암이라서 더 이상 어려워서 돌볼 수가 없구나. 질식해서 죽였는 살인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검사가 구형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회 시스템도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유리한 정황을 논고를 하면서. 그는 근데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다는 거죠. 사실은 변호사가 할 일도 검사가 한다는 그렇죠. 거죠. 해주는. 네. 네. 필요한 얘기 같아요, 저는. 아마도 검사라는 지위가 특정한 사람이나 계층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공익의 대변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유리한 정상은 그러니까 당연히. 형사 절차라는 게 네. 생긴 거는 판사가 서 있으면 판사를 기준으로 왼쪽에 이제 피고인하고 변호인이 앉아 있으면 오른쪽에 검사가 있습니다. 그 증인은 앞에 앉았거든요. 방청석 쪽으로. 그러면 이게 대립하는 구도로 보이지만 이거는 요 절차에서만 대립이지만 실제로는 공익의 대변자라는 거예요. 진실을 찾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무죄면 무죄도 해야 돼요. 그럼요. 실제로 네. 무죄라면 뭐 설사 무죄 구형을 못 하더라도 공소 취소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다 보니 아닌 거야. 아니면 말아야지. 근데 이상하게 그걸 자존심 상해해요. 공소 취소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죠. 김은정 그 지금 동부지검장 예전에 재심 사건에서 무죄 그거 했다고 징계 먹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무죄면 무죄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 왜곡돼 있다고 저는 그렇죠. 봅니다. 왜곡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왜곡을 자꾸 시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 은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왜곡을 시키자 인간들이 그럼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너 왜곡시키면 처벌한다. 검사야. 그래서 저 확립된 거잖아요. 프랑스나 맞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네. 독일 검사들은 실제 무죄 구형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감동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검사들이 다르구나.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답니다. 야, 우리 같으면 상상조차 못할 일로 여겨지는. 왜냐면 무능한 검사로 그렇죠, 이제 무능하게 오히려 보이니까. 수사한 사람이 무능하게 네.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수사 대상의 선택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결국 김건희로 대표된 윤석열을 위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력과의 거리나 사람의 경중에 따라서 수사 행태가 완벽히 달랐던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른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그 몇 차례 검찰이 수사를 재수사도 하고 해서 끝내 무혐의 처분했던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를 특검은 뭐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입증해서 구속까지 시키는. 그렇죠. 예. 네. 이 한 가지만 봐도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선택적으로 그렇죠. 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우리 검찰의 어떤 가장 큰 문제점이 결국은 그게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그 수사 기소권을 통해서 있는 사건도 없게 할 수 있고 없는 사건도 그렇죠. 있게 할 수 있는 이걸 네. 통해서 이거를 자기 검찰 조직을 위해서 또 이제 그 이른바 자기 검찰 출신인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검찰 식구들, 제 식구들을 위해서 사용해 왔다는 거. 그러니까 그 권력을 완전히 사유화했다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검사들은 이런 지금의 형사소송법의 문법에 따르면은 수사 대상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김학이 네. 영장 단계에서 경찰이 수사해 봐야 하루 다 잘립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또 일부는 자기 출세 욕구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해가지고 막든지 아니면 파헤쳐 주든지 결과를 내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특수검사들이 나중에 정치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가장 나쁜 게 지금 뭐냐면 김학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압수수색장 별거 아니거든요. 계속 기각돼요. 그럼 판사가 뭐 이상하나? 이런데 그건 이게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증거가 1, 2, 3가 있잖아요. 네. 센 거가 1이고 강도라면 은근히 3을 내요. 1, 2를 안 내버리고.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이건 제가 어떤 사건을 얘기 안 드리니까 네. 뭐 명예훼손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중요 증거를 배제시켜 버리고 2번, 3번, 4번 모자라는 재판 판사가 봤을 때 이게 돼? 그럼 무죄 주죠 당연히. 당연하겠죠.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식구들은 다 살려주는 거잖아요. 김학의가 그렇게 누가 봐도 김학의인데 아이라 캐프 이게 뭐 영장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영장이 안 나오게 한 게 법원도 저는 일부 문제가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불고불리라고 자기 나오는 만큼만 심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올린 만큼. 법원이 수사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살인 사건 목적을 했어. 예컨대 죄송해요. 누구가 살인자야. 네. 내가 봤어. 판사야. 재판 가버리고 제가 왔어. 근데 검사는 절도로만 기소를 해. 그럼 눈을 계속 뜨면서 살인 할 수가 없다고요. 판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절도죄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구조를 계속 나쁘게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1, 2, 3의 어떤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약한 증거만 맞아, 제출한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하는데 수사 기소를 분리해 버리면 예를 들어 경찰이 1, 2, 3의 증거를 수집해서 검사한테 넘기고 네. 검사가 그 중에서 이제
증거를 채택해서 이제 기소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검사가 중요한 걸 뺐다. 그러면 경찰이 알 수 있죠. 난리 나죠. 네.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검사 직역에 스스로 자정작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 조직이 굉장히 하이라키화 돼 있고 네, 맞아요. 그 정점에는 윤석열로 대표되는 검찰총장이 있는 건데 많은 국민들이 검찰총장이라는 게 과연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이 사법제도 안에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우리 위원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검찰총장이란 제도가 지금 검찰을 이 모양으로 만드는 데 상당한 또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총장 한 명을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 구조로 해서 전국의 모든 검사가 그냥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이런 걸 통해서 검찰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자만감, 오만함 이런 것들에 또 빠져들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검찰이 검찰이 좀 그 안에서라도 서로 이제 역할이 분화되고 분권화돼 있으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은 아주 명목상의 역할일 뿐이고 얼굴 마담에 불과하구나. 거의 네.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고등검찰청의 검사장들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군요. 실질적인 그래서 30몇 개의 그 관할 구역으로 나뉘어 있어서 그만큼의 고등 검사장들이 그 아래에 있는 지방 검찰청들을 지휘하는 구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쪼개져 있으면 이를테면 어느 A 지역의 검찰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다른 지역의 검찰들이 또 견제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수사를 별도로 할 수도 있는 예를 들면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 명을 정점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만 제대로 좀 분산시켜 놔도 검찰이 함부로 여러 가지 사건을 왜곡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행태를 상당히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법원하고 비춰보면 돼요. 법원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한 조직이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냐면 재판부 하나하나가 다 독자적인 기구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뭐 지금 뭐 내란 재판부 얘기도 나오고 뭐 직역에서 마음대로 하잖아요. 네, 직위원 지 맘대로 해도 아무 말도 못 해요. 지 맘대로 하잖아, 직위원이. 직위원. 네. 어쨌든 법원은 그런데 검찰이 뭐 할 때마다 법원한테 법원만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항상 그러면서 요거는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오, 그렇죠. 요거는 지금은 뭐 검사 동일체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제도 자체는 우리가 학설적인 옛날적인 얘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맞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중요 사건은 검찰총장 밑에 대검에 강력부장이 있고 반부패부장 같은 게 있어요. 검사장급. 그 사람이 다 지시하고 중요 사건 보고받고 지시하고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사실. 그리고 정치권의 사람이 되게 편해요. 민정수석 시켜가지고 검찰총장 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단 검사까지 어떤 실력자, 권력자의 입김이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를 적발해서 징계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이 검찰총장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 말에 복종하지를 아예 않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예.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봐도 주 검찰에는 이제 검찰총장이 있고 그 또 각 지하 이제 그 산하에 지방 검찰청들이 있는데 지방 검찰청의 이제 검사장들은 선거로 뽑죠. 우리한테 상당히 낯선 그렇죠. 네. 제도지만 선거로 뽑고 주 검찰총장도 선거로 뽑습니다. 근데 이들 사이에는 그렇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없는 거죠. 모두가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없어서 주 검찰총장이 뭐 각 지역 검찰청을 지휘할 수도 없고 지역 검찰청 사이사이에도 뭐 서로 전혀 그런 어떤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어떤 검사가 어떤 사건을 봐줬다라고 했을 때 주 검찰총장이 그럼 이건 내가 수사하겠다 해서 그렇군요. 사건을 가져올 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 경찰과 검찰도 서로 좀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경찰이 봐주는 거가 있으면 또 검찰이 그걸 견제하고 검찰이 봐주는 게 있으면 또 경찰이 견제하고 이런 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어떤 검찰총장 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건을 이리저리 좌우한다거나 아니면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서 어떤 의도된 어떤
사냥식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제가 목격한 검찰 제도의 가장 큰 폐해는 준사법기관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전직 검찰총장이 정치권에 직행한 그게 겁니다. 문제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니까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하다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뭐 이거는 뭐 우리 검찰 이걸 떠나서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한 거잖아요. 뭐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통일교 문제 뭐 여러 문제까지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하는데 가장 궁극적으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면 자체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또 말씀처럼 검찰총장이 우리나라처럼 아주 비상식적으로 아주 권력 정점에 있지 않으면 또 상관은 없어요. 미국식이라면 그렇죠. 예. 아유 검찰총장 하다가 주 검찰총장 주검사장이죠. 하다가 국회의원 되지도 하고 뭐 하기도 하거든요. 의원 하원에 가기도 하고 하니까 뭐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클린턴 대통령이 검사 그렇죠. 출신이죠. 네. 제가 아, 알기로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정치 수단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검찰 역할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뭐 다 법 관련된 것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지금 안 되는 거고. 제일 나쁜 게 윤석열이 알겠습니까? 지가 그걸 해놓고 거기 가가지고 지 거 다 빼고 남의 거 다 잡아놓고. 그러니까요. 그 구조가 돼. 네. 그리고 윤석열이 때문에 또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견고하고 아주 굳건했던 검찰 조직이 무너지게 된 것도 윤석열 때문인 거고 사실은. 안 그러면 영원히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난리를 치고 뒤에서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검찰이 다 막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맞아요. 아니 이런 검찰이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도 검찰에서 호소하는 바가 하나 있으니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정치적인 독립성을 부여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번에는 자정을 잘해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검찰에 무제한적인 자유를 줬고 실제로 제가 청취한 그 검사들의 의견도 그때가 가장 자율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무섭게 가장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잡았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도를 믿어야죠. 그렇죠. 사람은 나쁜 놈이 저는 성악설이 맞다고 아니다. 지가 있는 권력을 다 씁니다. 그리고 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이익을 이용했잖아요. MB가 이용하니까 쉽게 그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던 것들을 또 나쁘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모든 우리 근대 제도의 기본은 사람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을 안 믿기 때문에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기본이 됐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만약에 뭐 그때 하다 말았던 것 같은데 제대로 좀 했었으면 그러니 개혁을 또 비극적인 좀 더. 일까지도 네. 안 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주된 원인이 검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비극적인. 그리고 그 일이 있었는데도 그러고도 수십 년간 십몇 년간 더 유지하다가 지금에서야 이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가능하잖아요. 그 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못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러니까요. 네. 똑같이 이랬다 기생애가 또 검찰이 또 그 짓거리를 반복했었거든요. 결국 인간을 믿지 말라. 인간은 거짓말쟁이고 이기적이고 권력이 있으면 해먹는 놈들이기 때문에 결국 제도로 해야 된다. 그런 신념을 노무현 대통령 죽음을 보면서 저는 사실 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검찰개혁 논의에서도 검찰이 그래도 뭐 잘 하겠지라든지 그래도 그렇습니다. 검사인데 이런 생각을 일체 지우고 정말 그 최악의 검사 정말 최악의 검사는 어떻게 윤석열이 할까? 또 나올 수 네. 있다는 생각을 그거를 가지고. 전제로 네.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아까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정치권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네.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책에도 소개했던 거지만 그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김도원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을 그만두자마자 여당의 지구당 위원장으로 갔습니다. 아, 지구당 위원장이요? 네.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네. 이거를 두고 검찰이 발칵 뒤집었어요. 그때 기사를 찾아보면 일선 검사들이 막 격분을 하고 아니 어떻게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랬구나. 검찰의 얼굴에 먹칠을 하냐. 그리고 검찰 퇴직 검찰들, 검찰 이른바 동호회나 이런 곳에서도 이거는 검찰총장이 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검찰의 중립성 이런 것들을 팽개칠 수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강하게 나타났었거든요. 야, 이게 그랬구나. 20년도 더 전인데 오히려 이런 점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 갔을 때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정당 얘기할 때도 어느 정당은 법조당이다 할 정도로 그 검사 출신들 이렇게 너무 많은데 그런 그 뭔가 이제 검찰에서 복무를 하다가 정치권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도 안 하는 것도 문제인 사실 것 좀 같아요.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싶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유일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 좀 검사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저희 변호사들은 하게 해주시고요. 제가 변호사 얘기 안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일정 기간은 막는 게 필요하지 않나. 아니, 그렇죠. 일정 기간은 일 네. 자체가 그래요. 일 자체가 매우 권력적이고 그렇죠. 매우 그렇잖아요. 사실은 다른 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너무 공감하는 게 모든 개혁, 특히 검찰 개혁, 최악의 검사를 설정해 달라. 윤석열이보다 더한 놈들이 있긴 할 거예요. 정말 최악. 그러니까 이 제도를 악용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그 최악의 검사를 설정해서 개혁을 진행시키는 건 맞지 않나. 네. 그 생각이 참 아니, 전 많이 나중에 들어요. 놀랬던 게 중앙지검에서 벌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윤석열 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최악의 검사 윤석열이 차악 정도 되는 사람들하고 싸우잖아요. 네. 예를 들면 김건희를 불러 말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코미디 같이 느껴진 거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인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적절하게 될 필요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특수통을 위시한 검사들의 인사를 너무 믿었어요. 과거에 한때 나와 운동권이었다는 이유로 검사물이 잔뜩 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다 보니까 결국 그들에게 판을 깔아주고 심지어 윤석열까지 대통령을 만드는데 기여한 바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 얘기를 좀 하면요. 이제 오른팔 왼팔이었어요. 중앙지검장도 그렇고 검찰총장 이원석이었잖아요. 중앙지 송경호. 우리가 알기로도 뭐 저희도 뭐 그 계통에 있으니까 윤석열 오른팔 왼팔이 그나마 덜 악이었던 거예요. 야, 형님이라 할게요. 이 여사님 조사는 좀 해야 됩니다. 아니, 불러서 그래도 봐줄게요. 그냥 해주는 제가 봐줄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다 경질됐어요. 송경호 쫓겨나고 그 검찰총장도 그래 돼 버렸고 다 그래 됐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정말 그 비슷한 사람인데 차악인 사람들도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요. 네. 심지어 지금에서야 생각드는 건데 김상민이라는 사람 네. 당시 현직 검사가 뭐 예를 들면 지역구 출마할 때 문자 보내고 해가지고 검찰총장이 불호령 내리고 막 네, 그랬잖아요. 네. 그 상황들이 지금의 김상민을 대입해서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네. 김상민은 네가 검찰총장이야? 나는 너보다 높은 놈하고 지금 그렇죠. 대화를 하고 있어. 정신 차려. 그렇죠. 이런 얘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그랬나 싶으니까 지금 보니까 뭐 아직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림 사서 바쳤고 그래서 더 웃긴 거는 야 이게 검사인가 싶을 정도로 아니 지가 수사하던 그런 도박인가 뭐 야, 하여튼 그 진짜로. 사람들 돈 받아가지고 그림 사서 뭐 이건 조사해야 되지만 매간 매직을 한 거잖아요. 매간 매직 맞나? 메간 매직 뭐 네, 비슷한 맞죠. 거죠. 뭐 삼는 그러니까, 네. 택이니까 아직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일반인도 그러진 않아요. 야. 일반인도 야 이 깡패 같은 사람 돈 받아가지고 하진 않는데 부장 검사라는 양반이 일반 중간에 제가 이제 뭐 접견도 가고 하면 제가 만나는 사람은 좋은 사람보다 좀 나쁜 사람이 좀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나쁜 사람도 이해는 되거든요. 아니, 변호를 그럼요. 변호를 네. 하려면 그분의 마음 아니, 그럼요. 왜 네. 이런 짓을 했으면 그 중간급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 거예요. 저런 사람이 부장 검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 하려고 될 뻔했어요. 큰일 날 안 뻔했죠. 되니까 또 국정원 가버렸어요. 이런 인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더 놀라운 게 우리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나쁜 일도 많이 하겠죠. 그런 사람들 보통 예를 들면은 그런 일을 벌이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전화로 통화합니다. 그리고 문자도 지워지는 텔레그램으로 하고요. 우리 김상민 전 검사님 지금 행각들이 특검을 통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던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은 그런 조심성조차 없었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검사였고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받을 생각을 전혀 안 해본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그렇죠. 검사들이 나쁜 짓을 정말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나는 수사받을 일이 없고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무수하게 많은 검찰 인사들이 국민들을 경악해 하는 일을 저지르고도 다 무사했거든요. 검찰에서 수사 기소를 안 하니까 이것도 역시 그 검찰의 수사 기소 독점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네. 폐해 중에 하나죠. 아니 그리고 전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자기 반성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게 언론이 견제와 감시를 사실 잘해야지
검사들이 함부로 이런 짓을 못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내내 언론의 감시 기능이라는 게 조금 마비돼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한참 선배를 모시고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은 과거에 사실 검찰청에 출입하던 기자들 같은 경우에 와 지금 이제 현재 기자들을 뭐 세대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도 약간 좀 보면은 검사들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들이받고 싸우고 항의도 하고 알면 뭐 이렇게 조지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적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뭐 제가 출입할 때 너무 오래전 얘기를 하는 거란 좀 그렇지만은 그때만 해도 물론 이제 기자이기 때문에 어떤 팩트 취재를 위해서는 검찰에 의존해야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검찰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도 하고 했지만 반면에 검찰이 뭔가 잘못하는 게 드러났거나 이럴 때는 기자들이 뭐 기사로도 비판하고 또 뭐 일일 브리핑할 때 대면에서 현장에서. 대면에서 서로 네. 브리핑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도 뭐 많은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면 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질 수도 있고, 그럼요. 네. 그 뭐 검찰 간부들이 뭐 봐달라고 뭐 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때로 하고. 네. 근데 지금은 과연 그런 검찰과 언론의 관계가 과연 그 정도라도 지켜지고 있는지 제가 요즘 현장에 안 나가봐서 명확히 조심스러우시지만은, 네. 조심스럽지만은 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달리 얘기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뭐 검찰 자주 들려하는 뭐 S 방송의 기자 보면 그게 기자입니까 그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원하는 대로 취재하는 게 아닌 거요. 검찰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고. 근데 그 왜 저럴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같이 권력화가 된 것 같아요. 아, 옆에 함께 사니까. 누린다. 나도 검사인가 이래 생각하는. 착각 속에. 아니야, 니는 검사 아니야,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뭐 우리가 캐비넷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러나 한데 그게 아니 보험 같은 거죠. 내가 여기서 해놓으면 혹시나 내가 잘못되더라도 같은 유의 사람이니까 나 봐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제 추측이에요. 아니면 다행이고 미안한 기고.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또 검찰이 원하는 기사 써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역시 김영삼 대통령 당시인데요. 12.12.5.18에 오, 그렇습니다. 대한 네. 그 검찰이 그걸 이제 뭐 불기소 처분했죠. 이거는 네. 뭐 성공한 성공 쿠데타는 쿠데타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진짜 황당무계하거든요. 그게. 처벌할 수 없다. 예. 그럼 황당한 논리로 무혐의 처분했다가 대통령이 불호령을 내려서 검찰이 부랴부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던 기자들이 엄청 검찰을 조롱했죠 그때. 아 당시에 네. 그때 이제 제가 잘 아는 선배 한 분이 이제 기자 칼럼을 썼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 검사가 기자한테 털어놨다. 우리는 개다. 야.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 그래서 이 말이 엄청 회자됐습니다. 아주 유명해졌는데 아, 그렇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기사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다라고 검찰을 개라고 하는 이런 말을 기자가 기자 칼럼에서 쓰면서 검찰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이런 네. 모습들을 통해서 검찰이 뭐 그 당시 검찰 훌륭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나마 좀 언론으로서 견제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진 검찰의 행태는 그 당시 제가 예로 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던 그 검찰보다 몇십 배 더 지금 엉망인 검찰인데 그런 어떤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예. 근데도 조작쟁이들이. 언론에서 그만큼의 날선 비판이 안 나오고 있지 야, 않나.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야 나오고 있지. 사실은 특검 하니까 특검에서 이제, 비교가 네. 될 뿐이에요. 지금 어. 연어만 봐도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그때도 그랬어요. 아니 조작을 하려고 같으면 뭐 해파티라 그러지 연어라고 특정해가지고 뭐 광어 뭐 우럭 뭐 대방어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제가 그때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연어를 특정하는 게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빨간 그 고기 맛있어요. 맛은 있는데 연어 덮밥 연어하고 소주 들어왔다고 어떻게 그 특정이 됩니까? 그러면 진지하게 언론도 마찬가지고 검찰이 거짓말하는 게 그 누가 봐도 그래 보이는데 이제서야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서야.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유죄 다 끝났어요 재판은. 정말 그 이화영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들뿐만이 아니고 사실 내란 수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게 검찰이 약간 엉거주춤했어요. 네. 계엄이 벌어졌으면 저 같으면 바로 이제 범죄를 모두가 목도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사실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현행범인데 바로 입건해서 수사해야 되는데 그 며칠을
미적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검찰 제도라는 게 그러니까요.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계속 정치권 간을 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리한 거. 크게는 우리 검찰 조직에 유리한 거. 작게는 나한테 유리한 거. 그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요거를 내가 기소하는 게 맞나 수사하는 게 맞나 빼줄까 말까 그 판단을 계속 하는 거. 근데 그거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고 그러면 그냥 장사해요. 돈벌이 해 그냥 변호사 그래야 나 누가 뭐라 합니까? 검사는 그거 하라고 뽑아준 게 아니잖아요. 그만두면 돼요. 그렇죠. 네. 변호사하면 그냥 변호사 해가지고 네 기분 내키는 대로 해라. 이 사건 하고 싶어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 누가 뭐라 합니까? 돈 벌고 싶으면 벌고 말고 하는데 검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절정에 달했던 거는 그 구속 취소라는 결정이 지기현이 내린 다음에 그 대검의 태도였는데 회의한답시고 이러는 다음에 항고를 포기했는데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논설실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경험 많은 기자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런 광경 목격할 때 솔직히 언론인으로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뭐 절망적이죠. 예, 검찰이 정말 이렇게까지 대놓고 정말 옷을 다 벗어버리고 저 내란 세력의 편을 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참으로 말을 진짜로 못 예, 읽잖아요. 말을 저는 못 읽을 그래서 정도로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협조했던 인간들도 있어요. 밑에 검사나 뭐 기본적으로 심우정 총장이 그 전 총장이 그랬지만 그 사람들 다 똑같아요.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이렇게 아니되옵니다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임금님이 아니되옵니다 목 날아가면 목 죽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되옵니다 하면 그만두고 변호사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책임 물어야 된다고 봐요. 당연합니다. 합당한 네. 범죄가 없어서 문제지. 좀 전에 말했지만 왜곡죄라든지 그런 범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지금 못하니까 검사들은 아무 짓 해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저버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법을 지 맘대로 해석하고 이게 도덕이야기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죠. 저는 그래도 돼요. 음. 왜 우리 가족이 있고 나는 공직이 아니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목 날라가고 죽지도 않아요. 그냥 그만두고 정관 변호사 돈 벌면 돼요. 지 이익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처벌하는 거 책임 묻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듣기에 아주 합당한 대답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 검사라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그 중앙지검에 있을 때도 검사고 남부지검에 있을 때도 검사잖아요. 그때는 윤건희의 의혹을 잘 못 밝히다가 특별검사가 시작돼서 파견이 돼서 오니까 정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를 잘해가지고 막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 사람은 동질인데 왜 소속에 따라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결국은 그 조직의 압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직이 주는 압력, 프레셔. 그러니까 네. 검사 동일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된 문제인데요. 검사라는 조직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뭐 직속 상관부터 시작해서 옆에 동료라든지 아니면 멀리 있는 자기 뭐 동기 검사일 수도 있고 네. 유언무언의 압력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 위에서 시키는 어떤 방향과 달리 가거나 할 때는 그거에 대한 내부에서 그거를 견제하고 또 뭐 위협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압력들이 가해지니까 뭐 설령 양심적인 혹은 뭐 정의로운 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그런 자기의 뜻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제 개인적인 얘기가 좀 친구가 이제 검사할 때 제가 그 방에 이제 남부지검이었나 중앙지검이었나 이제 갔는데 책상에 사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책상에 넌 능력이 좀 탁월하구나. 아니야, 우리 부장이 빨리 선택을 하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기소 불기소 한꺼번에 이미 예.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러면 간단하게 결정 미치겠다, 난리라네요. 진짜. 그럼 제가 물어. 네가 선택 안 해? 네가 결정해야지. 그러니까 뭐야, 내가 결정해봤자 바꿀 건데.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야,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게 그 근자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특정 대기업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부장 검사가 지금 진정을 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쉽게 차장 검사하고 지청장이 그러니까 쉽게 답안지를 주임 검사 불러다가 증거를 대검에 이제 누락시켜서 보고하고 쉽게 답안지를 바꿔놨다는데 딱 그 짝인데 네. 그게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오늘 내일의 얘기를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네. 유무원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 검찰 특갈비 같은 게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 하라는 거구나. 라는 거거든요. 아, 수사팀을 격려하고 독려할 네. 때 이유가 있는 거구나. 보고 들어가면 눈빛이 좋아. 하라는 거야. 보고 들어가면 외면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똑같아요. 조직 생활이잖아요. 그 눈치 빠른 검사들은 하지 말라네. 덮어야 되겠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옛날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오래된 얘기합니다만은 그분도 나중에 검사로서 굉장히 출세 잘하셨는데 그래 기자들은 좀 잘 만나줬어요. 그래서 방에 갔는데 갑자기 제가 문을 딱 열었더니 황급하게 자기 책상 위를 막 정리하는 거야. 나중에 옆에 보니까 다 한나라당 명함인 거야.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만난 거지. 근데 이제 갑자기 경향신문 기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보려고 하니까 막 치우는 거예요, 명함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정치 검찰 맞아요. 차라리 거기까지는 약간 좀 그 유화적이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들 검찰 정치까지 해버리니까 검찰이 정치에 나서는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뭐 권력의 신여라고 했다면 지금은 권력 그 자체가 된 예, 검찰 자체가 하나의 정치 집단처럼 되고 하나의 정당처럼 된 너무나 기이한 현상이죠. 예, 이 검찰이 뭐 권력의 뜻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 이것만 해도 사실은 안 되는 거고 검찰은 그야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증거에 따라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은 그런 검찰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권력들을 네. 쌓아오면서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가 정치를 해버리는, 주도적인 정치 결사체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정치 권력을 선택하고 또 뭐 그 권력과 제휴를 맺고 정치 세력과 제휴를 맺고 특히나 그것이 이제 이른바 이제 보수 정권들과는 거의 뭐 서로 한 몸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돼버린 네.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반드시 그런 상황을 끊어놔야지만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는 그 아주 아주 기본 전제라고 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검찰이 이렇게 괴물화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방조 또는 도왔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법개혁이 제대로 됐다고 네. 한다면은 네. 검찰 통제도 훨씬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전에 이제 간첩 사건이나 지금 재심으로 다 이제 뭐 바뀌고 있는데 그 검사가 기소하고 또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고 결국 결정 판결은 판사가 한 거거든요. 최종적 책임자는 사실 어쩌면 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는 또 이렇게 군 법무하다가 군 판사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검사하다가 판사를 하니까 둘다 그때 해봤기 지금은 때문에. 그래 안 돼요. 예전에 아주 예, 예전 예.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다 보면 보여요. 저 직전에 검사하다가 판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하자가 되는데 보이는구나. 바로. 다 보이죠. 예, 내가 예. 수사할 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얘는 왜 이래 수사했지? 이놈 자식 이러면서 판결문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판사가 모를 리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했어 외면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거는 현재적으로 내란 사건이나 이런 특검들이 구속영장 들어갔을 때 사건 그거만 봐고 증거인멸 우려 없다 자백했다 봐주고 막 그냥 풀어주고 하는데 그거를 잡아 넣어야지 사건을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저는 안다고 보거든요. 판사님들이 아는데 요것만 봐서 봐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도 사실은 되게 책임은 저는 있다고 봐야 된다. 이 상황에서 그렇죠. 부역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검사가 해온 대로 요리해온 대로 먹은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판사님들이에요. 네. 판사님들이 드셨어요. 이른바 영장 자판기라는 예, 거죠. 예, 영장 예. 자판기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딱 그렇잖아요. 예. 요즘 뭐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기각된 영장이 많던데요. 되게 많아요. 예전에 검찰이 뭐 어떤 특수수사를 할 때 이목이 집중된 네. 특수수사에서는 영장 기각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법원이 그냥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판결도 아주 중요한 사건, 검찰이 막 힘을 쏟아가지고 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도 다 유죄를 인정해줬죠. 이런 식으로 그 검찰이 사실은 사법적 통제라고 하는 게 이제 법원이 검찰을 통제하는 그렇죠. 재판을 그게 통해서 사법적 통제인 네.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우리 헌법상에서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수단인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뭐 제 책에 소개한 뭐 그 사례를 보자면 미국의 그 애리조나주에 어떤 이제 선출된 검사가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앤드류 토머스라고 하는 검사인데 거의 윤석열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앤드류 윤석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빤스 있고 있나. 그 이제 카운티 관할하는 카운티에 있는 이제 카운티 자치정부 네.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전부 수사하고 이것저것 들춰가지고 그랬구나. 네, 풍문 가지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무리하게 기소하고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자기 비판하면 그 사람도 또 수사하고 심지어 판사가 자기 이 뜻과 다른 판결을 내리면 그 판사도 수사하고 아주 와우. 거의 망나니 수준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법원에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합니다. 자격 박탈을 해버렸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뭐 검사도 할 수 없게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 미국에는 그런 검사도 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 법조인 전체에 대한 어떤 징계권 그거를 법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뭐 변호사든 검사든 판사든 어떤 윤리 위반에 대한 제소가 들어오면은 그걸 법원이 관할해서 그것도 되게 판단을 색다르게 합니다. 느껴지네요. 네, 네. 그래서 저 토마스 검사도 결국 이제 그런 윤리적인 문제로 제소가 되고 결국은 법원에서 변호사 자격 박탈이라는 그러니까요. 중징계를 네. 내려버린 거죠. 이것도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법원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거는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그 지난 그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판결 과정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재판 경고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 물론 이제 사실관계는 아직 따져봐야 될 게 많지만은 의혹들도 제기되다 보니까 그 대법원이라는 그 온전한 시스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갈 수 있냐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참 웃겨요. 그 뭐 국민의힘이나 이 반대 세력은 사법 독립이라 그러는데 법 목도했지 않습니까? 2일인가 9일 배당되고 2일 만에 선고를 9일 진짜 만에 말은 토탈 안 9일 됐죠. 말이 안 되는 네. 소리. 그거 어떻게 읽어요? 말이 안 되고 윤석열이가 임명한 조희대 아닙니까? 꼬봉 같은 사람 아닙니까? 꼬봉이 와가지고 독립을 지키라는 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정치 세력에 귀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결론을 냈고 뭐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정말로 신기하게 한덕수가 총리라는 인간이 대행이라는 인간이 1시간 만에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 하질 않나 내란 상황인데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결국 그건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밥 먹고 이것들이 짰나 이런 정도가 되잖아요. 짠 게 무슨 그게 독립입니까? 그거는 왜 주목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나면 민주당 쪽에 그 사람이 기생해서 하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저는 그렇죠. 문제라고 보거든요. 똑같이 문제인 겁니다. 그거는. 아주 간단해. 헌법에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관은 독립해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돼요. 양심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정치권에 기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생하잖아요. 그러면 선출해야 돼요. 선출하면 돼요. 다른 나라 법관 선출하는 데 많아요. 제도의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 국민이 보니까 옛날에 지금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막 하잖아요. 지명하니까 꼬붕이 지명돼서 꼬붕 노릇을 안 해야 되는데 꼬붕 노릇 해버렸잖아. 어쨌든 간에. 조희대는 기분 나쁜지 몰라도 우리가 봐서 꼬붕이거든요. 당신이 한 행동이. 꼬붕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제도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이제 있는데 똑같은 짓거리를 하면 그건 독립 침해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바꿔야 네. 돼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나?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법원은 법관 각자가 또 독립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그 선거법 파기환송에서도 그렇지만 대법관이라는 사람들까지 대법관이라면 사실 어떤 최고의 법관인데 그렇다면 자기의 소신에 따라 자기의 어떤 법적 판단에 따라서 그야말로 독립해서 재판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 누가 봐도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서 그냥 거수기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조희대 꼬붕들이잖아요. 예. 그렇지. 예. 그런 점도 정말 우리 법원 특히 법관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 맞습니다. 법관들이 오히려 네. 더 찬성하고 나서야 된다고 정신 생각합니다. 차리시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빨리 봐서 이틀 미안하다 하든지
누구도 뭐 안 믿잖아요. 꼬봉짓거리를 한 거잖아요. 지들 뽑아준데 정치 세력이 기생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내란하고 똑같이 뭐가 다릅니까 그게? 아니 저도 작은 에피소드 하나 이제 참고가 될 만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검찰에서 항상 큰 수사를 할 때 있어. 네. 우리가 보통 검언 유착 얘기하잖아요. 그 수사하는 검사한테 전화를 거나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판사가 있었어. 연수원 동기. 그래서 제 전화 안 받아 옆에 보다가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모모 검사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네요. 그랬더니 내가 해볼까? 그러더니 바로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언 유착보다 무서운 게 법검 유착이에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언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런 말씀 드려야 또 돼. 실제로 죄송하지만은, 예.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잖아요. 뭐 당직 검사, 당직 판사가 있으면 영장을 낼 때 1, 2, 3, 4 이렇게 계속 가니까 2번이 편하면 2번 때 가려고 그때 영장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판사는 네. 항상 검사는 유리하게 해주고 몰라요. 하여튼 인간들은 다 나쁜 놈들이 많기 그러니까 때문에 오늘 이제 정말 선하다 생각하지 마라. 중요한 교훈이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없다. 제도를 철저하게 최악을 두고 이제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는 게 우리 위원님이 쓴 책에도 가장 골자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예, 예. 네. 네, 그렇죠. 실제로도 나쁜 인간이 그게 더 많고 원래도. 뭐 이게 우리나라만 직면한 문제가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에 그렇죠. 다 검찰제도, 사법제도가 그동안 바뀌어오고 개혁돼 오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였겠죠. 누군가는 그걸 남용하고 나쁘게 쓰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또 견제하는 장치, 막는 장치들을 계속 추가하고 또 어떨 때는 구조를 확 바꿔서 그걸 네.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선진 외국들의 형사사법제도가 지금까지 계속 개혁되어 온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 근저에는 역시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 네. 정말로 좋은 격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전 법관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는 배심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닌가? 차라리 그렇습니다. 다수가 다중이 선택하는 그게 여러 사람의 네, 그게 수기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상한 기소가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배심원이 많으면 유죄고 민주당 배심원 이런 상황 그런 거는 기소가 안 돼야 되는 사건이고 그렇죠. 법관이 네. 심한 대로 법관은 알 수 없지만 저 사람이 민주당이 우리가 그거 따진단 말이에요. 제가 고향이 어디지? 아이고야 눈빛이 저런데 사투리를 쓰나 안 쓰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러니까요.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전반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박용현 위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교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낮 4시에 인물비상구로 돌아옵니다. 탐구 대상 인물은 박진영, 김진애, 원민경 세 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